지금 단 하나의 질문이 국제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게 대만은 부담이 되었고 한국은 필수가 되었는가? 영국 국제안보 분석가가 런던 포럼에서 던진 이 질문은 세계가 당연하게 믿어온 미국이 지켜주는 한국이라는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6조 달러의 안보 비용을 한국이 70년간 감당해왔다는 주장 때문이죠. 대만은 실리콘 방패로 미국을 묶었지만 한국은 상비군 50만과 예비군 300만으로 전쟁 공백을 실전 전력으로 메웠습니다. 감정이 아닌 계산, 희망이 아닌 현실. 미국의 냉혹한 계산기 속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진짜 위상,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 러클리프, 올해 39입니다. 전쟁 경제 데이터로 동맹의 가격표를 계산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만든 보고서 한 장 때문에 워싱턴과 런던, 도쿄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2026년 2월 국제안보 포럼 대강당이 제 앞에 펼쳐졌어요. 청중석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연구원, 언론인, 학자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발표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 제목이 떴죠. 왜 미국에게 대만은 부담이 되었고 한국은 필수가 되었는가?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앞줄에 앉은 한 남성이 손을 저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뒷좌석에선 누군가가 크게 말했습니다. 선동하지 마세요, 러클리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틀릴 리 없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죠. 하지만 청중석 한쪽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블레어 홀든, 41살 미국인 남성. 국제 정치 분야에서 스타 학생 출신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워싱턴의 유명 싱크탱크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지만 언제나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블레어가 일어서더니 마이크도 없이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다고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서요? 그건 과장이 아니라 망상 아닙니까? 강당 안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무대 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이 더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겼어요. 화면엔 숫자들이 가득했죠. 한국의 국방비, 상비군 규모, 방산 수출액, 즉각 대응 체계. 블레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숫자 나열은 그만하시죠. 미국이 지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20대 초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출장. 싼 인건비로 굴러가는 협력사. 그곳에서 제가 당한 갑질. 아시아는 결국 값싼 하청이라는 결론을 스스로 굳혔던 그때. 저는 그 기억 때문에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게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틀린 건 아닐까? 혹시 데이터가 이상한 건 아닐까? 무대 뒤편에서 누군가가 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심 엘카디. 제 남자친구였죠. 아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40살 프랑스계 알제리 출신 위기 대응 전문 기자. 저는 나심이 절 응원하는 눈빛으로 봐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불안했죠. 저는 다시 청중석을 바라봤어요. 블레어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고 그 옆에 앉은 사람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블레어가 손을 흔들었죠. 질문이요? 좋습니다. 들어보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군 주둔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요? 국방비 비율이 낮으면 기여도 낮은 건가요? 인구 감소는 군사력 붕괴로 직결되나요? 분단의 군사력은 자국만을 위한 건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블레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바꿔보죠.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화면엔 대만이라는 단어가 크게 떴습니다. 저는 선언했죠. 대만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대만 얘기하면 당신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그 말에 청중석이 다시 웃음으로 들썩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블레어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 평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대 뒤를 다시 힐끗 봤습니다. 나심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잠깐 보였죠. 메시지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메시지 내용은 짧았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가 준 내부 자료 덕분에 완벽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내 보고서 초안 누가 흘렸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심이 블레어에게 제 자료를 넘겼다는 건가요? 왜? 어떻게? 무대 위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청중석을 바라봤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레이란 첸. 38살 대만 남성. 반도체 공급망 컨설턴트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는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클리프 미군 주둔은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블레어가 맞장구 쳤어요. 맞습니다. 끝이에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나심의 휴대폰 화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내부 자료를 넘긴 게 정말 나심일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블레어가 오늘 이렇게 공격적인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 자료를 미리 봤으니까요. 제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알고 있었던 거죠. 레이란이 다시 말했어요. 한국의 국방비 비율을 보세요. GDP 대비 2.8% 정도입니다. 미국은 3.5%예요.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다는 건 과대평가죠.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비율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비군 유지 비용, 전시 대응 체계, 징병 기회 비용까지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장 패널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카도 신지. 일본계 전략가였죠.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구 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청중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초반 홍콩 출장 때 본 풍경. 싼 인건비로 굴러가는 공장. 협력사 직원들이 제게 했던 말투. 아시아는 늘 가격으로 굴러간다. 결국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서만 움직인다. 저는 그때 그렇게 결론 내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한국을 높게 본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상한 건가? 블레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러클리프, 당신 논리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정적? 제가 10년 넘게 데이터만 들여다본 사람인데요.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청중석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적인 시선들, 비웃음 섞인 표정들. 저는 무대 위에서 혼자였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나심이 슬쩍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쉬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블레어랑 뭐야? 나심이 눈을 피했어요. 뭐가?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자료 넘긴 거 맞지? 나심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내 자료를 빼돌렸구나. 나심이 입을 열었어요. 샘,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제 안에선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배신감이었죠.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그것도 블레어에게. 저는 무대로 다시 올라갔어요. 청중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레이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만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좋아. 더 큰 증거로 끝내버릴게.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만을 얘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죠. 판단 기준이 뭔가요? 블레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화면에 질문들을 띄웠어요. 미군 주둔은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방비 비율이 낮으면 기여도 낮은가? 인구 감소는 군사력 붕괴로 직결되는가? 분단의 군사력은 자국만을 위한가?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바꿔보죠. 대만부터 보겠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블레어가 웃으며 말했죠. 좋아요. 대만 얘기하면 당신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남자 오늘 왜 이렇게 확신하지? 제 자료를 미리 봤으니까요. 제가 어떤 논리를 펼칠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엔 대만이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저는 말했죠. 대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대만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레이란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석이 그를 바라봤죠. 레이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만은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입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어요.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곳이죠. 레이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모두 TSMC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실리콘 방패예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레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미국은 이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만은 미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청중석 곳곳에서 손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 이 논리가 대중에게 먹히는 이유를 나도 안다. 실리콘 방패. 강력한 은유였죠. 경제적 가치가 곧 안보 가치라는 논리. 단순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블레어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러클리프,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보시죠. 과연 한국이 대만만큼 가치 있을까요? 청중석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수밖에 없다 반드시. 도착 시간. 버팀 구조.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청중석을 바라봤어요. 레이란이 여전히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죠. 레이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레이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실리콘 방패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누가 지켜주나요? 레이란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는 건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레이란이 대답했죠. 경제적 필요성이 곧 의무입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필요성과 의무는 다릅니다. 미국은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이죠.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군은 언제 도착하나요? 레이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어요. 며칠 내로 도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좋습니다. 그럼 그 며칠 동안은 누가 버티나요? 레이란이 말했어요. 대만군이 버팁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만군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레이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죠.
기다림과 버팀은 다릅니다. 미국이 온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스스로 버티면서 싸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만은 미국이 온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늦으면, 미국이 안 오면, 그때 대만은 어떻게 되나요? 레이란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죠. 대만 상비군 약 16만 명. 징병 기간 1년. 예비군 동원 체계 미비. 저는 말했습니다. 이 숫자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시 말했죠. 대만은 미국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전략이 아니에요. 블레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다르다는 건가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화면엔 새로운 제목이 떴습니다. 외주한 평화의 민낯. 청중석이 술렁였죠.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실리콘 방패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방패가 있어도 그걸 들고 싸울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레이란이 반박했습니다. 대만군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대만군이 있죠. 하지만 대만군은 미국이 올 때까지 버티는 군대예요.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아닙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2024년 대만 국방부 보고서. 전투기 부품 납기 지연 평균 8개월. 드론 대응 장비 부재.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 검토 중. 저는 말했죠. 이게 현실입니다. 대만은 무기를 주문하면 8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그 8개월 동안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죠? 레이란이 대답했어요. 미국이 긴급 지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긴급 지원은 약속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미국이 그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대만은 무방비 상태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는 기다림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엔 2023년의 한 사건이 떴습니다. 대만 상공에 중국 드론 출현. 대만군 대응 돌 던지기. 청중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웃기시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드론 대응 장비가 없어서 대만 병사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21세기예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레이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대만은 미국에게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어요. 미국의 답은 뭐였을까요? 화면에 답이 떴습니다. 검토 중. 예상 인도 시기 2년 후. 저는 말했어요. 2년 후.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2년을 기다리라는 거죠.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또 다른 데이터가 떴죠. 대만 예비군 동원 훈련 연 5일. 한국 예비군 동원 훈련 연 평균 20일 이상. 저는 말했습니다. 대만 예비군은 1년에 5일 훈련합니다. 한국은 20일 이상이에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레이란이 말했어요. 한국은 분단국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분단국가예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합니다. 미국이 오든 안 오든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죠. 대만은 외주한 평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요.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대만은 무너집니다. 레이란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미국은 대만을 지킬 겁니다. 경제적 가치 때문에라도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변합니다. 오늘은 필수여도 내일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청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이 떴죠. 기다림은 전략이 아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대만은 기다리는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블레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뭔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버티는 나라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말하는 거야. 쉬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저는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나심이 제게 다가왔죠. 샘, 잠깐 얘기 좀. 저는 그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어요. 블레어랑 뭐야? 나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저는 목소리를 낮췄죠. 내 자료 넘긴 거 맞지? 나심이 눈을 피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자료를 빼돌렸구나. 나심이 입을 열었어요. 샘,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됐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제 안에선 분노가 치솟고 있었어요. 배신감.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그것도 블레어에게. 저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나심은 왜 블레어에게 제 자료를 넘겼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좋아. 더 큰 증거로 끝내버릴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제목이 떴죠. 한국 기다림이 아니라 버팀.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블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버틴다고요? 미군이 주둔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미군이 주둔합니다. 하지만 그건 한국이 스스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블레어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상비군 약 50만 명, 예비군 약 300만 명, 동원 체계 즉각 대응 가능. 저는 말했죠. 한국은 전쟁이 나면 24시간 안에 5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어요. 미군이 오기 전에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만은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아요. 미군이 오든 안 오든 스스로 싸웁니다. 레이란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않아요. 한국은 미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왜 미군을 주둔시키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군 주둔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겁니다. 한국은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데이터가 떴죠. 한국 방산 수출 2023년 기준 세계 9위. 주요 품목 전투기, 전차, 자주포, 함정. 특징 즉시 공급 가능. 저는 말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8개월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공급해요. 왜냐하면 자체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요. 블레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과장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를 주문했고 6개월 만에 인도받았습니다. 미국은 2년 후 인도예요. 청중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준비가 일상입니다. 징병제, 예비군 훈련, 전시동원 체계 모든 게 실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요. 레이란이 말했어요. 그래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기술로 보완하고 있어요. 무인 체계, 드론, 인공지능 인구가 줄어도 전력은 유지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이 떴죠. 한국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했어요. 미국이 오든 안 오든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의 하청이 아니다. 이건 요새다. 그때 무대 뒤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왔어요. 윤하준. 40살 한국 남성. 방산과 전략산업 리서처였죠.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아시아 전문가. 하지만 윤하준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어요. 무대 앞에 서서 조용히 자료를 펼쳤죠. 청중석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하준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윤하준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상비군 유지 비용 연간 약 500억 달러. 미국이 같은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연간 약 1,500억 달러. 차이 1,000억 달러.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윤하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유지합니다. 그 기회비용은 연간 약 200억 달러예요. 이 비용을 미국이 지불한다면 3배 이상입니다. 블레어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국의 선택 아닙니까? 윤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미국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윤하준이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방산 연구개발비 연간 약 50억 달러. 미국이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간 약 150억 달러. 차이 100억 달러. 윤하준이 말했죠. 한국은 자체 기술로 무기를 만듭니다. 미국은 그 기술을 공유받아요. 개발 비용 없이요. 레이란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동맹의 혜택 아닙니까? 윤하준이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동맹의 혜택이죠. 하지만 그 혜택을 누가 만들었나요? 한국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윤하준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섞지 않았어요. 숫자만 제시했죠. 하지만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000억 달러, 200억 달러, 100억 달러.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한국이 미국의 부담을 대신 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하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이 떴죠. 한국이 지불한 비용 미국이 절약한 비용. 윤하준이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이 비용을 절약했어요. 청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의 편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대 초반 홍콩 출장 때 본 풍경. 싼 인건비로 굴러가는 공장. 아시아는 늘 가격으로 굴러간다는 결론. 그게 틀렸어요. 한국은 가격으로 굴러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스스로 서는 나라였죠. 윤하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의 하청이 아니다. 이건 요새다.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블레어가 일어섰습니다. 숫자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이 미국을 대신한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윤하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대신한다는 게 아닙니다. 병행한다는 겁니다. 블레어가 반박했죠. 병행? 미군이 주둔하는데요. 윤하준이 말했습니다. 미군 주둔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겁니다. 한국은 그 이익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지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윤하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병행.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요. 미국과 함께 서는 거죠. 윤하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버티면서 함께 싸우는 나라예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더 큰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게 한국이구나. 저는 무대 앞으로 다시 나섰어요. 청중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두 문장이 떴어요.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 한국은 미국이 잃을 수 없는 나라.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만은 경제적 가치로 미국을 묶었습니다. 실리콘 방패예요. 강력하죠. 하지만 그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레이란이 반박했습니다. 반도체는 앞으로도 필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금은 필수예요. 하지만 10년 후는, 20년 후는 기술이 발전하면 반도체 생산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어요. 인텔, TSMC, 애리조나 공장 언젠가 미국은 대만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레이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그때 대만은 어떻게 되나요? 실리콘 방패가 사라지면 미국은 여전히 대만을 지킬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화면엔 새로운 데이터가 떴죠. 한국이 지불한 비용. 상비군 유지 비용 연간 500억 달러. 징병제 기회 비용 연간 200억 달러. 방산 연구 개발비 연간 50억 달러. 전시 대응 체계 유지비 연간 100억 달러. 총합 연간 약 850억 달러.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850억 달러를 지불합니다. 70년 동안이요. 이 비용을 미국이 대신 지불했다면 6조 달러가 넘습니다. 청중석에서 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가치로 미국을 묶은 게 아니에요.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블레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미군이 주둔하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미군 주둔 비용은 누가 내나요? 블레어가 말했어요. 미국이 내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틀렸어요. 한국이 일부를 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에요. 게다가 기지 제공, 훈련장 제공, 각종 지원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또 다른 데이터가 떴죠.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 중국 견제. 북한 감시. 동북아시아 전략 거점. 저는 말했어요. 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 이익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지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대만은 미국이 잃기 싫은 나라예요.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잃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큰 박수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포럼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죠. 그때 블레어가 나심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악수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심이 블레어를 피했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왔죠. 샘, 미안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심이 말했어요. 자료 준 건 맞아. 하지만 블레어가 너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 자산으로 만들려는 거였어. 저는 울컥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하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건 누굴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을 세운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7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서 증명했을 뿐이다. 포럼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런던의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이메일이 쌓여 있었죠. 대부분 포럼 발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메일은 지지를 보냈고
어떤 이메일은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메일들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나 심과는 헤어졌어요. 그는 사과했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블레어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강연을 하고 언론에 기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말이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동맹의 경제학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동맹 관계에서 비용 분담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보고서였죠.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요. 징병제를 유지하고 예비군을 훈련시키고 방산 기술을 개발했죠. 그 모든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면서요. 미국은 그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6조 달러가 넘는 돈을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보고서를 쓰며 윤하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건 누굴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을 세운 겁니다. 맞아요. 저는 누굴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을 세우려고 했죠. 한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왔는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윤하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짧은 내용이었죠. 러클리프 씨 포럼에서의 발표 감사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답장을 썼어요. 윤하준 씨,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숫자로 증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저는 20대 초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출장, 싼 인건비로 굴러가는 협력사. 그곳에서 제가 내린 결론. 아시아는 결국 값싼 하청. 그 결론이 틀렸어요. 한국은 값싼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서는 나라였죠. 비용을 지불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그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제 보고서가 발표됐어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지를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했으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한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왔는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윤하준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러클리프 씨,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윤하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7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서 증명했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윤하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당신은 한국을 이해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윤하준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밖으론 런던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한국이 가득했습니다. 70년 동안 버텨온 나라. 하루도 쉬지 않고 준비한 나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윤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러클리프 씨, 다음에 또 뵙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윤하준이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7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텨서 증명했을 뿐입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 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